저는 올해 64살이 된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이었던 지난 1년간의 일들이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7해가 지났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죠. 30년을 함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를 위해 밥을 해야 하는지,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누구와 하루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지 막막했습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누르고 사연을 들어주세요. 자식들은 모두 결혼해서 각자 바쁘게 살고 있고요. 가끔 안부 전화는 하지만 늘 같은 말이죠. 엄마 건강 챙기세요. 몸조리 잘하세요. 고마운 마음이지만 때로는 공허했어요. 작년 봄이었어요. 이웃 아줌마가 그러더라고요. 혼자 집에만 있지 말고 여행이라도 다녀오라고요. 묻지마 관광이라고 하는 패키지 여행 있다면서 추천해 주더군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혼자서 모르는 사람들과 여행을 간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거울을 보니까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화장도 안 하고 집에서만 지내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여행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주도 2박 3일 패키지였어요. 날씨도 좋고 단풍이 아름다울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출발하는 아침에 오랜만에 제대로 화장을 하고 새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까 그래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공항에서 가이드분이 명찰을 나눠주면서 각자 소개를 하라고 했어요. 20명 정도 되는 일행이었는데 대부분 저와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자리에 앉으신 분이 계셨어요. 키가 크고 말끔한 차림의 남자분이셨어요. 나이는 저보다 2~3살 많아 보였고요. 인사를 나누는데 목소리가 참 좋으시더라고요. 성함은 김선우 씨라고 하셨어요. 첫날은 그냥 평범한 관광이었어요. 성산 일출봉도 가고 섭지코지도 구경했죠. 그런데 점심 식사 때 우연히 김선우 씨와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됐어요. 다른 분들이 먼저 자리를 잡으신 다음에 남은 자리가 그렇게 된 거였어요. 처음엔 어색했죠. 뭔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김선우 씨가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혼자 여행 오시기 어려우셨을 텐데 용기가 대단하시다고 하시면서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분도 혼자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부인이 5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시면서 처음엔 슬픈 표정을 지으셨는데 곧 다시 밝은 미소를 보여주셨어요. 자식들이 아버지 혼자 계시기 답답하시겠다고 여행을 권해서 왔다고 하시더군요.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서로의 상황이 비슷하다 보니까 공감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김선우 씨는 정말 재미있는 분이셨어요. 옛날 이야기도 재미있게 해주시고 농담도 적절히 섞어가면서 말씀하시니까 오랜만에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오후에는 한라산 둘레길을 걸었어요. 가을 단풍이 정말 아름다웠죠. 그런데 길이 생각보다 험해서 저 혼자서는 조금 힘들었어요. 그때 김선우 씨가 제 손을 잡고 도와주셨어요. 그분의 손이 따뜻하더라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남자분의 손을 잡아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제 마음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심장이 좀 빨리 뛰는 것 같고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저녁 식사도 같은 테이블에서 했어요. 다른 분들과도 대화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유독 김선우 씨와 이야기할 때가 가장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와 대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호텔로 돌아와서도 로비에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가족 이야기, 젊었을 때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죠. 그분이 방으로 올라가시면서 내일도 즐거운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해 주셨을 때 제 마음이 묘하게 설레더라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어요. 정말 오랜만에 즐거웠던 하루였어요. 특히 김선우 씨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이런 기분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 특별한 무언가였어요. 둘째 날 아침이 밝았어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들떠있더라고요. 거울을 보니까 어젯밤 잠을 설쳤는데도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조식장에 내려가니까 김선우 씨가 이미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시면서 어젯밤 잘 주무셨냐고 물어보셨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또 쿵했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아침을 드시는데 김선우 씨가 제가 좋아할 만한 반찬들을 계속 챙겨서 제 앞에 놓아주시더라고요.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아본 게 정말 오래된 일이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동시에 조금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일정은 우도 여행이었어요. 배를 타고 섬으로 건너가는데 바람이 꽤 차가웠어요. 제가 추워하는 걸 보시고 김선호 씨가 본인 재킷을 벗어서 제 어깨에 걸쳐주셨어요. 그분의 체온이 남아있는 재킷을 입으니까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우도에서 자전거를 빌려서 섬을 한 바퀴 돌았어요. 저는 자전거 타는 게 어색했는데 김선호 씨가 옆에서 천천히 맞춰주시면서 같이 달렸어요. 바닷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타는데 정말 젊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20살 처녀가 된 것 같더라고요. 점심은 해산물 전문점에서 먹었어요. 김선호 씨가 조개를 까서 제 접시에 올려주시고 생선살도 발라서 주시더라고요. 남편도 이렇게까지 챙겨준 적은 없었는데 이분은 정말 자상하셨어요. 다른 일행분들이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저희를 쳐다보시더군요. 오후에는 해변을 걸었어요. 모래사장에 발자국을 찍으며 걷는데 김선호 씨가 갑자기 제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혼자 지내시면서 외롭지 않으셨냐고요. 저는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정말 외로웠다고 했어요. 특히 저녁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요. 혼자 밥을 차려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김선호 씨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본인도 똑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매일 밤이 너무 길고 고독했다고요. 그런데 어제부터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졌다고 하시면서 저를 쳐다보시더군요. 그 눈빛을 받으니까 제 얼굴이 화끈해졌어요. 설마 이분도 저와 같은 마음일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이런 나이에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말이 되는 건지 스스로도 의심스러웠습니다. 해가 질 무렵 우도에서 제주 본섬으로 돌아오는 배를 탔어요. 노을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김선호 씨와 함께 배 난간에 기대어 서서 석양을 바라봤는데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하다고요. 저와 함께 있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사랑인 걸까요? 예순이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는 건가요? 저도 모르게 그분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어요. 김선호 씨도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서 제 머리카락이 날렸는데 김선호 씨가 그걸 정말 다정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또 로비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번엔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 꿈이 뭐였는지, 아이들을 키우면서 힘들었던 순간들, 배우자를 잃고 나서의 아픔들까지 말이에요. 김선호 씨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적절한 위로의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특히 제가 혼자 견뎌온 시간들에 대해 대단하다고 격려해 주실 때 눈물이 날 뻔했어요. 마지막 날이라는 게 아쉬워서 헤어지기가 싫더라고요. 김선호 씨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았어요. 서울로 돌아가서도 연락하고 지내자고 말씀하시더군요. 연락처를 주고받으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해 봤어요. 이 감정이 정말 사랑인지 아니면 그냥 외로움 때문에 착각하는 건지 말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김선호 씨와 함께 있을 때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제 자신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김선호 씨와는 매일 문자를 주고받았고 이틀에 한 번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설레고 하루하루가 기다려졌어요. 첫 번째 만남은 홍대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였어요. 김선호 씨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여행에서 봤을 때보다 더 멋져 보이셨어요. 정장 차림에 깔끔하게 면도를 하신 모습이 정말 신사답더라고요. 커피를 마시며 여행 이후의 일상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 어떻게 지냈는지, 뭘 하며 시간을 보냈는지 말이에요. 김선호 씨는 계속 제 생각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털어놨어요. 하루 종일 그분 생각만 했다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서 영화도 보고 식사도 하고 한강공원도 걸었습니다. 마치 젊은 연인들처럼 데이트를 하는 거였어요. 이런 기분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큰딸 혜진이가 갑자기 집에 찾아온 거예요.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요즘 남자 만나신다면서요. 동네 아줌마들이 엄마가 남자랑 팔짱 끼고 다니는 걸 봤다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런 식으로 들통날 줄은 몰랐거든요. 혜진이가 따지듯이 물어봤어요. 엄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짓을 하냐고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제가 행복할 권리도 있는 거 아닌가요? 왜 자식들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하는 건지 억울했습니다. 혜진이는 계속 말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고요. 아버지 제사도 아직 모시고 있는데 말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만약 재혼이라도 한다면 유산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고 따져 물었어요. 며칠 후엔 작은아들 준수까지 집에 왔어요. 누나한테 들었다면서 엄마가 정신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창피하지도 않냐고 했어요. 심지어는 사기꾼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키우고 기른 자식들이 저를 이렇게 대할 줄은 몰랐거든요. 물론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김선호 씨에게 이 일을 털어놨어요. 그분도 비슷한 상황이셨어요. 자식들이 반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며느리가 극성이라면서 아버지가 딴 여자 만나서 재산 뺏길까봐 전전긍긍한다고 했어요. 일주일 동안 만나지 못했어요. 자식들이 워낙 극성을 부리니까 김선호 씨에게 미안해서 연락하기도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그 일주일이 정말 지옥 같았어요. 그분이 없는 하루하루가 너무 공허하고 무의미했습니다. 동네 아줌마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마트에 가거나 산책을 할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이 먹고 철없다는 소리,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딴 남자냐는 소리들이었어요. 어느 날 밤 혼자 집에 앉아 있는데 정말 막막했어요. 김선호 씨를 포기해야 하나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분을 떠올리면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이제 와서 어떻게 혼자 살아가겠어요? 다시 그 외로움 속으로 돌아가라는 건가요? 그때 김선호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보고 싶다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자고 하시더라고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이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구나 싶었거든요. 다음 날 몰래 만났어요. 김선호 씨의 얼굴도 많이 지쳐 보이셨어요. 서로 손을 잡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그리고 김선호 씨가 말씀하셨어요. 자식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고요. 그분 말이 맞았어요. 저도 제 인생의 주인이에요. 남은 인생이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김선호 씨와 함께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주변이 뭐라고 해도 이 사랑을 지켜내겠다고요. 그 결심을 한 뒤로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김선호 씨와 다시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좀 더 당당했어요. 숨어서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자식들과는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혜진이와 준수를 불러서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엄마도 사람이라고 외롭고 힘들 때가 있다고 말했어요. 아버지를 잊는 게 아니라 남은 인생을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여전히 반대했어요. 하지만 제가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모습을 보더니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 혜진이가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요즘 정말 젊어 보인다고요. 웃는 일도 많아지고 화장도 예쁘게 하신다고요. 김선호 씨를 집에 소개하기로 했어요.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한 거였어요. 그날 김선호 씨는 정말 준비를 많이 해오셨더라고요. 좋은 선물도 가져오시고 정중하게 인사도 드리셨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김선호 씨의 진실한 마음이 전해졌나 봐요. 자식들도 나쁘지 않은 분 같다고 인정하더라고요. 특히 준수가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하면서 엄마를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까지 했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김선호 씨가 프러포즈를 하셨어요.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으시면서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로맨틱한 프러포즈를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네라고 대답했을 때 김선호 씨도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주변에 있던 젊은 커플들도 박수를 쳐주면서 축하해줬어요. 결혼 준비는 간소하게 했어요. 화려한 웨딩드레스 대신 단정한 한복을 입었고요. 피로연도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시고 조용히 했습니다. 그래도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요. 결혼한 지 벌써 6달이 지났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김선호 씨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남편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엔 같이 요리를 해서 먹어요. 가끔 남편의 전 부인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분도 좋은 분이셨나 봐요. 저는 질투하지 않아요.
그분이 계셨기에 지금의 김선우 씨가 있는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제 전 남편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어요. 자식들도 이제는 저희 결혼을 축복해줘요. 엄마가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김선우 씨도 자식들을 친아버지처럼 챙겨주세요. 명절 때는 다 같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동네 아줌마들의 시선도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엔 수군거렸지만 지금은 부러워해요. 나이 들어서도 사랑을 찾은 게 대단하다고 하면서 저희 부부를 보며 희망을 얻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기쁜 건 제가 다시 꿈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김선우 씨와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해보고 싶어요. 그분은 커피를 정말 잘 내리시거든요. 저는 간단한 베이커리를 담당하고요. 작지만 따뜻한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여행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이번엔 유럽 여행을 가려고 해요.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김선우 씨와 함께 사진을 찍고 싶어요. 로마의 트레비 분수에서 소원도 빌고요. 젊었을 때 못해본 일들을 지금이라도 하려고 해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60이 넘어도 사랑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쉽지 않아요. 주변의 시선도 부담스럽고 자식들의 걱정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 경험상 진실한 마음은 결국 통하더라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본인이 행복해야 해요. 남은 인생을 외롭게 보낼 이유는 없어요. 용기를 내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분명 저처럼 인생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김선우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을 만나서 제 인생이 정말 달라졌어요.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해요. 남은 인생 함께 걸어가요. 사랑해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요.